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에서 투자전략 본부장 맡고 있고요. 오늘은 먼저 전체적인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7월 10일자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 법이라든지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공급을 다 이렇게 이끄는 그런 형국이 지난 한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좀 견제는 계속되면서 미국이 혼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중국 말고 대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인도,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멕시코도 거기 하나 포함되고 이러한 그 시장의 그 재편 과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어서 전체적인 투자를 보는데 조망하는데 필요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목을 공급망 재편에 쏘아 올리는 공이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그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자금 흐름도 사실상 중국은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걸 첫 번째 짚고 있고요. 미국 중심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인도와 멕시코는 확실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중국보다는 미국향으로의 그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식은 섹터라든지 주요 주력 종목은 어느 쪽이어야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떠나서 큰 그림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 말이죠. 실제 글로벌 주식 펀드 내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은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공급망 차질은 전체적으로 6개월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후로 점진적으로 공급망의 어떤 극심한 차질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해소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료비라든지 물류비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인플레를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2020년 중반, 지금 23년 아닙니까? 근데 20년, 그러니까 2년, 3년 전이죠. 20년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아시아 지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펀드 내에서의 인도 같은 비중은 뭐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그래프죠. 중국 비중은 축소되고 그다음에 인도 비중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비중이 10% 수준에서 한 20% 수준까지 증가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포션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가 중국을 인구 측면에서 오버테이킹, 그러니까 앞서갔다는 얘기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있었죠. 큰 그림에서는 인구, 특히 그 경제 활동 인구 수가 역전되거나 비중이 바뀌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 한 10년을 잡았을 때 분명히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아마도 미국이 중국하고의 어떤 그 일본에 블링컨 갔다 오고 옐런 장군이 방문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획기적인 어떤 컴프로마이즈 협상의 결과는 없었습니다만 양국 간에 시간을 버는 거에 불과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미국도 중국을 빠져나온 데 있어 갖고 뭐 5년, 10년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하고 극심한 갈등을 해서는 자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중국 역시도 미국하고 독립적인 기술과 어떤 그 산업적인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미국의 제재를 너무 극단적으로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국 간에 극단적인 제재를 조금 자제하고 각자 도강양의 실리를 조금은 챙기는 이런 과정은 큰 흐름이 바뀐 게 아니고 큰 흐름은 미국은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멕시코를 중심으로 친미국 중심으로 가고 중국 너희들하고는 계속적인 텐션을 유지하는 거죠. 나쁜 텐션이죠. 중국 역시 그런 입장에서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그나마 다른 그 IP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내수 중심의 어떤 이제 정책에서 기술 자립에 대한 정책으로 다시 옮겨간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수출의 비중이라든지 역량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미국향으로 또는 미국과 관련
관련되는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 중국을 대체한다는데 중국보다 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면은 이 장기적인 트렌드를 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인도 얘기할 때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중국보다 분명히 그 임금이 많이 쌉니다. 많게는 7분의 1, 뭐 적게는 한 3분의 1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한꺼번에 10년, 20년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더 올라가죠. 이러한 트렌드는 임금 측면의 경쟁력에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인도 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멕시코는 그런 임금 측면에서 우위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그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젠 아무래도 우리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겠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주가적인 측면을 떼놓고 보면은 기술적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정학적 얘기를 할 때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고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이 중국 북한의 이슈에서의 요충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 잠재력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지만은 어쨌든 흐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인도하고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가 이 중국의 대체로서 미국의 어떤 그러한 그 파트너로서 향후 5년 10년의 흐름으로 간다는 측면은 뭐 오케이.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다시 혹시 부활하면 어떡하냐, 군국주의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측면은 한편 조금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일본은 나자빠졌다, 말이 좀 심하지만 반도체적이라든지 기술적인 좀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TSMC라든지 대만의 TSMC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 등이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서 신설하는 거를, 일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서브시디 지원책을 주고 있으니까요. 비록 일본은 중국만큼 인구가 더 젊은 인구들이 반도체에 모입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기본 소재라든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이 산업을 불일으키라고, 부흥시키라고 이제 거꾸로 예전과 달리 외국 그 파트너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금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일본 쪽으로. 그런 측면은 우리한테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전 세계 아시아 퍼시픽 펀드 내에서의 일본 비중도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본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좀 엿보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멕시코도 펀드 내 비중도 의미 있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낮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데요. 한국이 이제 대미 수출이 증가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중국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무역 적자를 나지 않았습니까? 6월 달에 약간의 흑자는 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정체되면서 미국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수출국 비중의 차이가 많이 좁혀져 갖고, 이런 트렌드를 가면은 23년도에는 분명히 중국보다 미국이 더 앞서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주식 입장에서도 그런 주가, 그런 섹터가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올라온 그 이격도가 높아지면은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못하신 분들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말이죠, 우리 그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상관관계가 좀 높았는데, 꽤 주가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그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이고, 중국이 뭐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조만간이라면 23년도 하반기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효과가, 승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십몇 년 전에 중국의 그 어떤 이제 이게 부양 정책을 했었던 거는 2009년도, 2008년도 기억나는데, 미국의 금융위기 있을 때 중국은 한 4조 위안을 써가지고 뭐 자동차 보조지급이라든지 그 가전 하향 정책, 그다음에 이구 신안, 옛날 제품 갔다 오면은 새 걸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엄청나게 내수 부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이제 가능했었어요.
있거든요. 그 가장 것이 부동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부동산의 이펙트가 지금 확실히 줄어갔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중국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관련된 주식이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반등하기를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한정된 자금 가지고 어느 섹터적으로는 더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미국 관련된 수출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봤자 별로 안 올랐다라고 자동차 같은 주식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 창으로 IRA 효과를 못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주식의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미국의 판매량의 흐름이랄까.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력 관련된 주식 이런 주식은 꾸준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한데 아까 중국 쪽이라든지 다른 스몰캡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단기적으로 세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주식의 흐름이 더 쏠릴 가능성을 짚고 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히 맥센스 하다라고 보여주는 지표가 이런 미국향 수출과 미국향 전력 설비 부품 수출의 급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는 대중국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의 부상도 신경 쓰이고 주식적으로는 미국 관련되는 전력이라든지 자동차 주식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한 리포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